자, 그럼 아까 보던 거 이 페이지에 자, 2-2 보시면 매매 가격은 토지 가격에 건물 가격을 합한 가격이지만 건물 가격에는 건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며 잔금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건물 부가세를 매매 대금에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건물 부가세 수령 즉시 건물 부가세에 대한 세무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2-1 이 말이 그냥 집약 요약된 거예요.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다 라고 간략하게 적으면 위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다. 요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 계약은 공부, 등기부, 건축물 대장 등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부상 면적을, 공부라는 건 공적 장부 이야기는 공적 장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적상 공부와의 오차는 무시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량했을 때의 공부의 면적과는 오차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 특약 조건은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돼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 건물 반듯하게 지어진 거 아니고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황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로 한다. 라고 하면서 영향을 주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매수인은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현황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말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약사항은 본인이 선택해서 특약사항들 쭉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선택해서 요 말마디를 본인한테 좀 맞게 바꾸든지 여기에 응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미지급금 등 계약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일체의 채무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매수인은 포괄 양도 양수 의무에 따라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기로 한다. 이거는 매수인이 간이가세자, 매수인이 간이가세인가요? 일반 가세인가요?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오피스텔 매매한다든지 아파트 상가 매매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건물을 매매한다든지 그럴 때 매수인이 간이가세다라고 하면은 매수인이 간이가세라고 했는데 이 말을 안 적어주고 포괄 양수도로 그냥 한다 이렇게 해놔버리면 문제돼요. 그래서 매수인이 일반 가세인가요? 간이가세인가요? 일반 가세 사업자가 있는지 물어보고 일반 가세 아니고 난 간이가세인데요 라고 하는데 포괄 양수도로 한다라고 만일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라고 태약 조건에 적었으면 이 말도 꼭 같이 적어 주셔야 돼요. 매수인은 포괄 양도 양수 의무에 따라서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기로 한다. 그래서 매수인이 일반 가세 등록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꼭 표기합니다. 일반 가세자로 등록 안 하게 되면 포괄 양수도가 안 되잖아요. 매수인이 간이가세면. 그렇게 되면 매도인이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매도인만 피해 보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중개한 부동산도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 조건을 꼭 적어준다. 매수인이 간이가세자라고 한다면. 자,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본 부동산에 개설된 일체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 또는 이전하기로 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특히 상가 임대 계약하고 할 때 먼저 폐업하면 안 돼요. 혼자서 먼저 폐업하면 안 되고 이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증에 관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증 신규 같으면은 먼저 받을 수 있거든요. 신규 같으면은 먼저 할 수 있어요. 사업 개시 일전이라도. 사업 개시라고 하는 것은 만약 건물 매매 같으면은 월세 받는 날이 사업 개시일이 되는 거죠. 잔금 친 날. 그러면 그 전에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이 사업자 등록증을 앞에 사람이 먼저 폐업했는데 이제 그 양수인이 사업자 등록하려고 할 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사업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논해서 항상 하셔야 돼요. 그거 꼭 고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은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사항 보시면 매도인은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 환수 및 납부 의무에 대해 책임진다. 계약 후 잔금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정상적인 상태로 수리, 정비 등을 하여 인도하기로 한다. 건물, 상가 화재 보험은 매수인이 상계하기로 한다. 협의사항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별표에 넣습니다. 중요하죠. 건물에 대한 불법 및 위법 사항은 별첨 서류에 표시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인지하고 이의 없이 인수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 별첨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를 하죠. 적어주죠. 그래서 이 불법적인 사항이나 위법적인 사항이나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든지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매수인이 인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고 매수한다라는 말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안 적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11번 또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는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불가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총 매매 대금의 몇 %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음 12번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 후 건물 하자 담보 책임 관련 등의 건물 하자 체크를 위한 실사를 원할 경우에 매도자가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협조해 주기로 한다. 여기도 별표해 놓습니다. 이 말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요. 하도 이제 실무상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말을 좀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매도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동료된다면서 협조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약 조건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한 후에 건물 하자 담보 책임 관련 등의 건물 하자가 뭐가 있는지 체크를 계약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체크하고 사기는 실무상 어렵거든요. 그럼 잔금 차기 전이라도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실사를 원할 경우에는 매도자가 임차인이 점유에 있으면 안 보여주려고 하겠죠, 임차인이. 예. 그래서 뭐 여러 핑계를 대든지 꼭 매수인하고 안 하셔도 돼요. 뭐 안에 건물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무슨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여하튼 건물 전체적으로 조금 손볼 게 있으면은 손을 보고 좀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뭐 공사업체인 것처럼 하셔도 될 거고 너무 매수인이라고 잔금 치기 전에 떼들어 버리면 실제로 임차인이 좀 동요될 수는 있어요.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고 생각할 시간을 주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그러니까 그 임대차에 관한 승계약인서도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빨리 딱 받으셔야 돼요. 잔금 치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두 달 주잖아요. 그럼 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대법원 판례에서 나갈 수 있거든요.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지 말고 순간적으로 임대차 승계약인서 딱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건물을 체크할 때는 조금 매도인이 좀
해줘야 된다라는 문구를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사하고 할 때는 가능하면 건축사님이 대동해서 그 건축물 현황도 있죠. 건축물 현황도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본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노후화를 감안하여 매매 대금 가격을 절충하여 산정하였고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건물의 하자, 균율, 누수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기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계약한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하자담보 책임 한계를 정확히 협의하고 가격 절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별표에 넣으셔야 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웬만하면은 이 말 다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좀, 매도인 입장에서 편해요. 매도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건물이 몇십 년 됐다, 노후가 있다. 그래서, 노후화를 감안해서 매매 대금 가격 절충해서 산정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의 하자, 뭐 누수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 안 진다. 매도인이 책임 안 진다. 그래서 매수인, 매도인이 협의했다. 매수인이 알아서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은 매매가 깔끔하게 그냥 넘어가요. 깔끔하게. 그럼 예를 들어서 11억에 팔 거를 10억 5천에 판다든지 5천만 원 깎아서 그럼 이 5천만 원 깎은 만큼 이 돈을 가지고 매수인이 알아서 고치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계속 시달리면은 힘들어요. 계속 시달리면. 꿈에도 나타나요. 너무 시달리다 보면.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전화 오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계약을 짧은 시간 동안 한 열 몇 개를 시켰을 때 건물 매매를 짧은 시간에 몇 개월 동안 10개 남짓 이렇게 시켰는데 그 뒤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못 낼 정도로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그럼 전화 오면 깜짝 놀래요. 근데 꿈에 전화 오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꿈속에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또 한 50억에서 한 150억 사이의 물건을 다시 하나 사려고 하는데 다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겁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 당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겁이 나요. 와, 어떤 건물을 사줬을 때 나중에 어떤 사태가 발생될까, 얼만큼 또 시달려야 될까.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이런 문구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 시에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담보 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인데 계약이라고 적잖아요. 계약 조건에. 그런데 계약 시에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리 깨진 거 아는데, 유리 건강 거 아는데,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고지 안 했어요.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거 별개로 하고 그냥 고쳐줘야 된다 라는 말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 시설 상태로의 계약이다 이렇게만 해놓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야, 특약 조건에 현 시설 상태로의 계약이라고 적어놓지 않았냐. 너것들 충분히 조사하고 다 산 거 아니가. 근데 왜 내보고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냐.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특약 조건 하나 잘못 적으면 문제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부연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자, 현 상태에서의 매매이지만 매도자가 고지하지 않아 매수자가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인 누수, 건물 균열, 유리 균열 등의 하자는 매도자가 수리해 주기로 한다.
이 소유주가 쓰다가 나가고 나서 짐을 드러내고 나니까 유리가 쫙 깨져 있는 거예요. 중심 상권에 있는 뭐 서면 연산호탈이 이런 빌딩인데 회장님 있는 집무실 뒤에 유리가 쫙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외벽이에요, 그 유리가. 근데 그거 안 고치면 안 되겠죠. 유리가 쫙 금이가 있는데 이 만일에 떨어져서 깨지고 밑에 지나가다가 예. 근데 드러내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예, 짐을 드러내고 나니까. 예. 근데 매도자는 나도 몰랐다 이러는 거죠. 사실은 알았으면서 나도 몰랐다 그래요. 유리 균열 쫙 가 있는 거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현 상태의 매매로 가지만 현 상태 매매이지만 고쳐줘야 됩니다.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에 해당된다든지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13-2, 13-3은 그냥 선택으로 해서 참고로 설명하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소송하고 하게 되면은 뭐 진짜 한쪽에서 100% 이기고 이런 게 없고 뭘 입증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내용을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선의여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하자는 계약 시점에 있어야 되고 매수인이 선의 몰랐다 이 말이죠. 몰랐다. 선의 몰랐다. 악의는 뭐예요? 악의. 악의는 알면서 그런 거예요. 과실이 없어야 한다. 충분히 네가 조사해서 검토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네가 자세하게 안 본 거 아니냐. 이거 과실이에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부동산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사람들이 야 잔금일로부터 6개월 아니냐, 잔금일로부터 6개월 지났잖아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자, 13-4 이거 별표해 놓으시고 이거 이 문구는 꼭 적어줍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관련하여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한일은 매도자와 매수자 협의하에 본 거래부동산의 인도일 잔금일로부터 1년까지로 국한한다. 자, 하자 담보 책임 관련해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사실 안 날로부터 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기한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인도일로부터라고 법적인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인도일이 잔금일이죠. 1년까지로 국한을 안 하게 되면은 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10년이 적용되는 10년.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알았다, 3년 뒤에 알았다, 2년 뒤에 알았다. 그러면은 1년 뒤에 알았다, 2년 뒤에 알았다. 그래도 안 날로부터 6개월 뒤에 누수공사 했는데 또 안 고쳐주고 또 1층이 샜는데 1년 뒤에 또 2층 세는 거 알았고 3년 뒤에 또 3층 세는 거 알았고 4년 뒤에 4층 세는 거 알았고 이러면 계속 시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인중개사든 매도자든 아무 일도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굉장히. 그래서 인도일로부터 1년까지로 국한한다. 이 말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연 설명 보시면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권리행사인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규정 10년이 적용된다. 2011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10년이 적용된다. 10년. 하자 담보 책임. 자, 법률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면 매수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 한다.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의 내용입니다. 이 하자 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에 하자가 있어야 되죠.
계약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거 잔금 치고 나서 나중에 거는 해당 안 돼요. 체결할 당시에 그럼 이 입증 책임을 매수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법적으로 어려워요. 실무상 복잡해진다는 거죠. 매수인의 가실이 없는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의 가실. 야, 니 조사 다 안 했느냐? 왜 조사도 안 하고 그래서 하는 게 가실 그러면 나중에 법원 재판을 하게 되면 100% 이기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몇 대 몇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게 낫지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근데 금액이 크면은 소송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매도인이 책임지는 부분, 이것을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근데 이런 내용을 그냥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거에 관해서 그냥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진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만 적어 놓으면 몇 년 뒤에 계속 연락 올 수 있으니까 태약 조건에 인도일로부터 1년까지로 국한한다. 이 말을 적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서로 편해요. 서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다 서로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적어주는 대신에 잔금 치기 전에 충분히 실사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태약 조건에 적어 주시는 게 좋죠. 매도인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임차인한테 부탁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매수인이라고 꼭 이야기 안 해도 그냥 건물 전체적으로 손볼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셔도 되겠죠. 매수인은 임차인이 잘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안에 본다라고 하면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인이 협조를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이야기해서 건물 전체적으로 손볼 거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려고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몇 시쯤 가려고 하는데 언제 조금 시간 될까요? 하면서 매수인하고 뭐 공인중개사도 같이 대동해서 가서 이렇게 좀 보시면 낫겠죠. 그러면서 태약 조건의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은 이렇게 매도인이 지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1년 범위 내에서만 하기로 하자라고 협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청구한 거 여기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돈 문제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경비를 매수인한테 주고, 제일 좋은 거는 경비를 매수인한테 주고 매수인이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알아서 고치는 거. 이게 제일 깔끔해요. 특히 누수 문제 같은 경우에 더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고쳐준다 이러면 매수인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고쳐주는 게. 경비 무조건 싸게 하려고 하니까. 고쳤다고 했는데 이게 또 제대로 안 고쳐져요. 그럼 매수인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럼 매도인은 또 계속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냥 합의금으로 해서 서로 합의하는 걸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매수인이 알아서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누수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고 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근데 또 고쳐주세요. 이러면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 돼요. 실무를 해보시면은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권리의 하자는 공부상 확인 및 탐문조사로 알아보고 물건상태의 하자는 임장활동을 통해서 체크한다. 권리의 하자는 공부상 확인.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등기부, 토지이용계약인서, 건축물대장. 꼭 보셔야 되죠. 그래서 특히 상가 임대로 들어가는 계약건이다 이러면 원칙적으로는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약인서 다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 등기부는 보내주셔야 돼요. 최소한. 근데 그럼 계약하는 당사자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불법 건축물 있는지 건축물대장 떼보셔야 되겠죠.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토지이용 계약인서에 이 건물이 철거되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겠죠. 해운대 쪽에 제가 아는 분이 현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잖아요. 현대해수욕장 앞에 굉장히 그 상권이 좋은 곳에 뭐 계약한다고 했는데 이 건물이 철거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철거. 현대해수욕장 센터 정도 돼요. 센터 정도 뒤에. 그러니까 옛날
저기 하얏트 호텔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뒤쪽 정도 되는데 그래 중개사고 터졌어요. 공유중개사 떼어놨어요. 떼어놔서 철거될 때까지 그냥 장사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토지 이용 확인서 보면 도로 조촉, 뭐 계획도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 계약할 때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1년 뒤에 철거해서 쫓겨나는데 이쪽으로 도로가 나니까 이거를 인테리어를 몇 억을 들여서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계약금 넣었어요. 그럼 문제되죠. 그러니까 특히 상가 임대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게 등기부 등본 보셔야 되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꼭 보시고 계약자인데 가계약금 넣는 계약자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최소한 등기부라도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계약할 때는 이 서류 다 떼서 주잖아요. 근데 최소한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전권 같으면은 실계약 당사자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거될 수 있다고요. 건물이. 등기부상에 공구상에 하자가 있을 수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게 되면은 알고 사야 되죠. 알고 계약금 넣어야 되죠. 아파트하고 틀려요. 계약하는 게.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잔금시까지의 미납 월세, 잔금시까지의 월세 및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잔금까지 월세 및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그래서 이 월세는 미납 월세도 매도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의 미납 월세를 매수인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임차인의 미납 월세를 매수자가 딴지 않는다라고 이제 또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납 월세 딴지 않고 순수하게 보증금 딱 공제하고 잔금 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본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이 말도 필수적으로 보통 적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별표해 놓으시고 이것도 꼭 적어주세요. 매매 금액이 100억, 200억 넘어가고 금액이 계약금이 10억, 20억 되고 금액이 크면은 이 조항을 안 넣었을 때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10억 넣었는데 10억 돌려주세요. 10억 2배로 주세요. 이런 부분이 안 통할 수가 있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 말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른 약정이 없어요. 다른 약정이 없는데 매도인 나 파는 거 포기하겠다. 매매 잔금 안 받겠다. 내가 100억에 팔았는데 누가 150억 준대요. 그러면 10억 물려주고 50억 더 받으면 40억 이익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다 100으로 물려주고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향시장에 있는 재개발 물건인데 가격이 팍팍팍 올라간다. 대연 3구역 같은 경우에 피해가 1억에서 6억까지 올라갔는데 짧은 시간에 올라갔거든요. LG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뭐 리모델링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가격이 한 15년 동안, 20년 동안 올라간 어떤 내용의 어떤 포지션이 몇 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한 배 반, 두 배로 뛰었거든요. 몇 개월 만에. 그러면은 내가 10억에 팔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한두 달 만에 15억 되고 20억 돼 버리면 계약금 파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약금 파기하죠. 네. 그러면 상향시장에 있는 부동산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적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매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게 10억, 20억 이렇게 되고 하면 위약금이란 말을 안 넣어놓게 되면은 꼭 2배를 안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꼭 2배를. 그 다음에 내가 10억을 다 포기를 안 하고 일부 돌려주세요 할 수도 있는 판례가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제가 또 5월달, 6월달에 보충해서 자료를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든지 블로그에 올려놓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위약금이나 해약금에 관한 판례는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이 말을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배액 상환한다, 아니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등 것을 포기하고 해지한다. 이 말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특히 가계약금인 경우에는 가계약금에 관한 법적인 어떤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가계약금이란 말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에 관해서는 꼭 동의문자하고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그 말을 안 넣어주시면 안 돼요. 실무상 정말 많이 당면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특약 조건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는 게 낫죠. 본계약은 양 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들은 후 계약 서명 날인한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계약 당사자가 직접 도장 찍고 공인중개사 도장 찍지 말고 직접 도장 찍고 이름 적고 서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직접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또는이거든요. 도장만 찍어도 되거든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름을 적도록 해주시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작용합니다. 직접 도장 찍었느냐,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었느냐, 서명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래서 본인이 읽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가 읽어주는 거 들은 후 계약 서명 날인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공동소유 물건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그 공동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부부 공동명의, 가족 공동명의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소유 물건을 매매할 때는 그 공동소유자 모두 전체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계약금 넣을 때도, 계약금 넣을 때도, 중도금 넣을 때도, 잔금 넣을 때도 지분별로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증여세가 한쪽으로만 넣게 되면.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진행하다가 겪은 게 부부가 같이 판다고 해가지고 안내를 제가 한 20번을 넘게 했어요. 20번을 넘게. 근데 저희 회사 이사님이 어떻게 이사님한테 좀 안내 가셔야 하세요 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이 서울에서 일부러 이거 살려고 내려온 손님이 계약한다라고 했는데 금액을 올리고 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계약금 넣었어요. 넣었는데 계약금 넣을 때는, 가계약금 넣을 때는 항상 소유권 지분별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한 20번이나 안내 가고 여러 번 보고 해놓으니까 그 일을 맡겼던 이사님이 제가 또 그렇게 안내 간 거 알고 하니까 그냥 사람 믿고 남편 계좌로만 넣은 거예요. 남편 계좌로만. 근데 계약금 넣고 나서 가계약금 넣고 나서 잔금 치는 동안 그 건물의 한 3개층 정도의 임차인 공실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공실일 때 팔 때는 그냥 판다 이랬는데
새가 다 잘 들어왔어요. 굉장히 만족할 정도에. 그러니까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안 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판다. 계약금 받아놓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너한테 돈 안 넣었잖아. 이러죠. 아니, 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0푼 더 받는데 뭔 이야기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안 판다 그래서. 근데 그 또 가족이 보니까 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또 나서서 해주죠. 예. 그래서 그 변호사 되시는 분 제가 통화할게 하면서 바꿔주세요 하면서 저도 이 부동산 쪽의 소송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참 오랫동안 했는데 예. 그럼 일단은 남편 쪽은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 쪽의 재산에 압류해서 제가 경매 신청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분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지분 받은 것에 관해서 공유물 분할 협의가 안 되면은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서 전체를 경매를 다 넣겠습니다. 그 진행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합의 보는 걸로 하고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 같으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판례 딱 보내주고 내용 딱 보내주고 뭐 부동산들이든 당사자들한테 딱 보내주면서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뒤에 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뒤에 누가 있구나. 그러면서 표현을 제 뭐 가족이 변호사라서 아니면 가족 중에 가까운 지인이 친한 변호사가 있어서 그래 이 내용 보내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판례가 있는데 가계약금에 관한 위약금에 관한 판례 뭐 이런 관련되는 판례 보내주면서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면 이러이러하니까 저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말로만 하는 거하고 틀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말이 힘이 있을 수가 있고 해결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은 법적인 진행을 하면서 법적인 진행을 하고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판례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협의를 보시는 게 깔끔해요. 항상 법적인 진행과 협의를 동시에 하시는 게 깔끔한데 그게 아니고 말로만 하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 송금할 때 항상 공동 소유한 사람 지분 비율대로 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실장님이 뭐 이렇게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금 넣는다고 해서 공동 소유 지분별로 넣으려고 하니까 저쪽 상대편 부동산에서 이 뭐가 개념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념 파악이. 그래서 또 요 소유주 되시는 분은 나이도 많고 뭐 귀찮아하시고 막 이래요. 뭐 조그만 건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계약 안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가계약금 보내는 걸로 해서 동의 문자 다 보내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 성향을 보고 필요할 때는 한쪽에 동의한다라는 거 동의한다라는 그것만 넣어서 한쪽 계좌로만 자꾸 받겠다고 하니까 안쪽에서 동의해서 넣는다라고 하는 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계약하는 날 잡아서 꼭 가계약금을 넣을 필요 없거든요. 홀딩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지. 위험하게 하지 말고 계약서 적을 때 한쪽에 동의한다. 한쪽에 공동소유주 한쪽에서 동의한다라고 태약 조건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사항별로 좀 요런 것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원칙 매뉴얼대로 계약하고 진행하는 거 원칙대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적은 거는 대충 갈 수 있지만 금액이 크면은 무조건 원칙대로 안 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월세가 적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 와이프 쪽으로 넣으세요 하면 그냥 와이프 쪽으로 넣어도 되겠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액이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정려세라든지 다른 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좀 너무 딱딱이 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보고 융통성 있게 태약 조건에 동의하에 뭐 배우자로 월세를 다 넣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좀 이런 것 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에서는 그 공동 소유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다. 임대차에서는 동의를 어떻게 해요? 과반수. 과반수는 50% 초과죠. 50% 초과. 그러면
임대차 관련한 계약에서는 소유권자가 2명이면은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3명이면은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소유권자가 4인이라면 3인, 5인이라면 3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가반수 동의를 얻었을 때는 법적으로 효력이 임대차에 관해서 있는 거죠. 지분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사람들하고 지분이 다른 경우. 일단은 공동 소유권자일 경우에 숫자로 먼저 보시고요. 숫자로 먼저 보시는데 지분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명은 지분이 9명을 다 합쳐도 만약에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데 한 명의 지분이 절반이 넘어요. 그럴 때는 그때는 조금 그 지분이 많은 사람의 동의를 꼭 끼워 넣는 게 좀 안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러면은 우리가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 밑에 내용은 1, 2, 3월 달에 좀 들었거든요. 들은 내용을 조금 제가 보완해서 해놨는데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수 문제에서도 합의 특약이 중요하다. 오래된 건물이나 하자가 많은 건물 또는 위법, 불법 건축물 중개 시에는 보다 명확한 내용을 기입해 구체적인 특약을 작성해야 한다. 아주 오래된 주택을 매매할 때 특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특약상에 본 건축물의 현재의 하자 및 잔금 이후의 하자는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매도인의 희망 가격이 12억 원이었으나 가격 절충하여 11억의 매매 계약서를 내려놓는다. 본물건의 현 임대차 현황,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임대차 현황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고 잔금일 기준 정산한다. 본매매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들은 후 계약 서명 날인한다. 앞의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요 특약사항은 집합건물일 때 상가가 집합건물일 때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잔금일 기준, 이 수선관리비, 관리비 보증금은 매도자에게 반환하고 매도자는 현 임대차 기간의 수선 충당 유지금은 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집합건물 상가 매매의 경우 관리비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에 별도로 지불한다. 라고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관리비 보증금 공탁해 놓잖아요. 팔았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줘야죠. 근데 이거 빠뜨린 경우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실장님 한 분이 계약했는데도 제가 체크 매뉴얼대로 하세요 했는데 이거 부동산 공동중개인데 양쪽 부동산에서 다 안 챙긴 거예요. 관리 보증금. 이 돈이 그냥 5만 원 같으면 괜찮겠죠. 근데 50만 원, 100만 원 같으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도인이 나중에 한참 잔금 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다 넘어고 나서 몇 달 뒤에 달라고 하죠. 이거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이거 챙겨받아야 된다던데? 상식적인 건데 계약에 막 집중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놓친 거죠. 네, 계약할 때도 안 하고 그리고 잔금 칠 때 갑자기 이야기하면 이 기본 개념이 없는 분들은 아니 그걸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느냐 이러면서 또 좀 싫은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약 조건에 미리 적어놓고 설명을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죠. 계약할 때. 관리비 보증금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별도로 주셔야 됩니다. 또 그럼 또 파실 때 다른 매수인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수선 충당 유지금 뭐 이런 것들 낸 거 있으면은 이 부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 나갈 때 임대기간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이건 챙겨주잖아요. 아파트 중개할 때는 상식적으로 하시잖아요. 임차인이 관리비 안에 수선 충당 유지금 같이 나가잖아요. 이거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가 다룰 때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해서. 네. 자, 그 다음에 본계약은 매수인이 현 사업부동산을 포괄양도 양수 계약하며 잔금일 기준 매수인은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도인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기로 한다. 본계약의 건축물은 2000몇 년에 세워진 건축물로서 현재 하자 및 잔금 후의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희망 가격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가격 절충하여 계약 서명 날인한다. 그래서 이 본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설명서를 읽고 들은 후 계약 서명 날인한다. 여하튼 이 하자에 관한 것을 매수인이 알아서 하고 매도인 책임 안 지기로 한다라고 적어주는 게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격 절충이 좀 있어야 돼요. 가격 절충. 예. 자, 오래된 건물이고 보니까 누수도 있고 막 그런데 매도인한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13억 5천에 팔려고 13억 5천 꼭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하는데 매도인의 하자도 아무 책임 묻지 않는 걸로 하고 그냥 13억 3천, 13억 2천 이렇게 하시죠라고 설득해서 가격에서 절충하는. 그럼 계약할 때 순발력 있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고 실사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금 넣기 전에 실사할 때도 그런 부분 다 누수 부분 있는 거 알고 좀 금액에서 절충해서 금액으로 좀 절충하죠 라고 해가지고 계약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 집 문구는 당해보시면 시달려보시면 꿈에도 나타나보면 전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보고 막 이래서 와, 나 이제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아. 이 정도로 느껴보면은 이 특약 조건의 이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예. 매도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리고 매수인도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게 되면 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약사항은 대리인이나 공동소유 계약일 때, 대리인 계약이나 공동소유 계약일 때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본계약은 대리인 누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소유권자와 통화 승낙하에 계약하며 대금은 소유권자 누구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잔금일에 소유권자가 직접 참석하여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정리한다. 자,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와 통화 승낙. 그러면은 이 소유권자와 통화 승낙할 때는 신분증을 칼라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해요. 대리인한테 소유주 신분증. 그래, 신분증 사진을 먼저 계약금 넣을 사람이 봐요. 신분증 사진을 보고 이제 제가 하는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영상통화하겠습니다라고 영상통화를 먼저 해요. 일반 전화해서 제 신분증 확인 때문에 영상통화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상통화하면서 아유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유 너무 멋지시네. 뭐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면서 네, 신분증하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금 넣을 사람한테 신분증하고 맞나요? 확인하셨죠? 라고 확인을 해요. 그러면 사진하고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보다 인물이 더 좋으시네. 뭐 등등.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요점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분증하고 얼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통화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녹취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녹음한다는 말을 꼭 하시고 녹음하셔야 돼요. 녹음한다는 말을 꼭 하시고 녹음한다는 말 안 하고 녹취하게 되면은 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5월달, 6월달에 우리 위조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것도 간략하게 그냥 볼 건데 간단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은 실무상 갑자기 당해보면은 조금 연습을 안 해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대리인하고 계약한다든지 여하튼 소유주가 안 왔다든지 아니면 소유주의 신분이 뭔가 좀 의심스럽다든지 할 때는 신분증, 위조 신분증인지 이런 확인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공동소유 계약일 때 본계약은 공동소유권자 물건으로 위임장을 첨부한 2분의 1 소유권자인 박 누구누구와 계약하고 2분의 1 소유권자 정 누구누구와 통화 승낙하에 계약한다. 대금은 2분의 1씩 공동소유권자 계좌로 입금한다. 각각의 소유권 지분별로 넣으셔야 돼요. 모든 돈은.
매수자는 중도금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급하며 협의한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거는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 매매 가격 흐름이 상향 시장일 때 매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특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전에 배액 상환하고 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놓아두는 거죠.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예. 자, 그 다음은 이 신탁된 부동산 계약일 때 꼭 특약 조건 적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본 매매 계약은 어떤 신탁회사의 신탁관리 물건으로 신탁회사의 승낙하에 매매하며 신탁관리계좌 무슨 은행 무슨 신탁회사로 대금을 입금하기로 한다. 신탁회사 계좌로 안 넣고 그냥 믿고 이거 실제로 내 거다. 실제 소유주는 내인데 그냥 신탁해 놓은 거다. 내한테 넣어둬. 아니면 대리인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렇게 넣으시면 무조건 사고예요. 사고. 무조건 소유권자, 현재 명의 신탁되어 있으면 현재 소유주는 신탁되어 있는 수탁자가 소유주거든요. 그쪽 계좌로 꼭 송금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이 있을 때 이게 소유자의 책임인지 임차인의 책임인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의 책임일 때는 불법 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임차인이 이때까지 납부하고 있었다. 임차인이 필요해가지고 불법 건축물 달아내가지고 뭐 부엌을 좀 더 확장했다든지 주방을 확장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임차인 불러서 임차인이 계속 불법 건축물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임차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행강제금 냅니다라고 하나 확인합니다라고 계약서에다 하나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살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임차인이 한 거야. 내 문제 아니야. 이렇게 될 때는 그럼 임차인이 벌금 내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임차인이 벌금 내고 있나요? 벌금 부은 만큼 주나요? 물어보시고 그러면 매매됐으니까 내 몰라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몰라라. 예. 그러니까 임차인을 불러서 확인을 글을 하나 적어 놓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상하고 권리금 특약상은 지금 기초부분만 하고 5월, 6월에 심화 가정으로 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릴 거거든요. 항상 기본을 조금 하고 심화해서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완해서 드릴 건데 요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설명을 좀 줄이고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사를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사례. 자, 요 특약 사례 중에 그 간판의 위치와 크기도 미리 합의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간판이 중요하거든요. 간판 부분의 위치나 크기에 관해서 적어줄 수 있으면 적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판에 매우 예민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은 일체의 권리금 및 시설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자, 2번은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 경우에 특약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룸, 투룸, 오피스텔 경우에 특약상으로 선택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은 이 말이 크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도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 임의로 문을 열고 명도할 수 있으며 이미 명도 물건은 창고에 보관하고 그 보관료 및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 보관기간은 최장 며칠로 하며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처분하여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3번 본 상가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자, 이 부분은 매매 진행 중인 경우 있잖아요. 매매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특약 조건에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진행 중이다. 이때 적어주는 특약 조건입니다. 매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 적는 특약 조건. 본 상가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차 계약은 매도인과 체결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계한다.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때 임차인은 즉시 사업자 등록 등을 폐업해야 하며 불이행 시 지칠 1일당 위약금으로 일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자, 폐업 안 하고 애먹이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폐업 안 하고. 폐업해줘야 되는데, 폐업해줘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하며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임차인이. 네. 그 다음에 6번, 7번 별표 넣으시고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이를 불가함을 이유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임차인이 본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 각종 기반시설,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통신 등의 정설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하며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자, 각종 인허가 관련되는 사항 있죠. 이거는 임차인 책임하에 조사해서 계약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고지하면서 계약 진행하셔야 돼요. 이거를 임대인이 책임지고 알아봐 준다든지,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 내려고 하는 거를 중개사가 책임지고 알아봐 준다든지 이러시면 안 돼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알아보고 계약한다라고 하고 이걸로 계약 없던 걸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특약 조건을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하는 부동산을 자기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하려고 하는데 앞에는 20년 동안 옷가게 매장을 했어요. 만약 한 200평을. 옷가게 매장을 위치가 좋은데 200평을 했는데 옷가게 매장을 20년 동안 했던 이 상가를 내가 음식점을 하려고요. 음식점. 근데 소유주는 음식점 안 주려고 그래요. 그냥 옷가게로 깔끔하게 가고 싶은데 음식점 주고 음식 냄새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꼭 달라달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상하수도 뭐 이런 그 정설이 필요하다든지 임차인 비용으로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특약 조건에 적어놨잖아요. 이러면 되는데 나중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5월, 6월에 심학습으로 할 거예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3천만 원, 4천만 원, 몇천만 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갑자기 아니 이거 임대인이 좀 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보통은 들어오고 공인중개사한테 부탁하고 막 괴롭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임차인 필요에서 임차인이 필요한 전기정설이든 뭐든지 상하수도든지 아니면 특히 정화조 같은 거,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1월 달에 했잖아요. 정화조 용량 늘릴 때 2번 청소하면은 어느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했죠. 청소도 한 번 안 하고 2번 하면.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 늘리는데 이런 내용들 우리 1월 달에 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심학습으로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임차인의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할 때 이런 모든 비용은 누가 낸다고요? 임차인이 내기로 한다라고 특약 조건에 적어 주셔야지만 문제없이 깔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철거.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 기분 나쁘다고 내 철거하고 나갈게요 해서 천장까지 다 뜯고 바닥까지 다 뜯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장 뜯을 때 전기도 다 뜯죠. 이 상가를 밤에 가서 보려고 하면은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새 안 놀고 있는데 밤에 가면은 후라시 켜고 봐야 돼요. 실제로 저희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러면 새 안 들어와요.
위에 전기 시설하고 바닥하고 뭐 이렇게 시설하려고 하니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한 50평 된다, 60평 된다 이러면은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깨지거든요. 전기 시설 넣고 뭐 넣고 바닥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 전에 임차인이 잘 안 들어와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철거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이 철거 부분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임대인이 철거하지 마세요. 이 부분만 철거하세요. 이 부분은 놓아두세요. 위에 천장은 손대지 마세요. 네, 그럼 그대로 놓아두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 조건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철거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 비용을 소유주가 받아서 필요해서 나중에 소유주가 알아서 비용을 들여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지원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만일에 학원으로 시설해 놨는데 나갔어요. 철거 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하고 나는데 앞에 시설되어 있는 거 그거 한 5천만 원은 들어야지 시설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계약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왜 철거하셨어요? 철거 안 했으면 내가 바로 그냥 계약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철거 비용만 예산 잡아서 받아 놓으셔가지고 필요할 때 그러면 들어오는 임차인이 난 다른 업종으로 할 겁니다. 이거 칸막이 다 철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비용을 줘가지고 견적을 내서 줘가지고 그럼 그 공사하는 사람이 인테리어 업체한테 하면은 그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이 철거하면서 하게 되면 좀 쌀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낫죠. 돈을 받아서. 근데 너무 전체 다 철거하고 나가버리면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 누더 철거를 해놓으면 새 놓을 때 좀 고생해요. 새가 잘 안 놓을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나는 그냥 사무실 쓰려고 하는데 공사하려고 하니까 돈이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 사무실 쓰려고 그거 하겠어요? 이렇게 시설 잘 돼 있는, 위에 전기불 잘 들어오고 뭐 바닥도 깔끔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죠. 다 뜯어놓으면 안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6번, 7번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8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내부 시설 공사를 위한 기간 며칠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사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임차료가 부과한다. 이때 관리비는 공사 개시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하며 공사 기간 중에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임차인은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래서 임차인의 내부 시설 공사를 위하여 잔금일로부터 며칠 동안은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단 관리비는 잔금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요. 렌트 프리 기간은 언제까지 하기로 한다. 그러면 렌트 프리 기간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가 빨리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빨리 잘해서 공사 빨리 해서 끝나면은 그 사람이 월세 안 주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월세 기산일은 그래서 렌트 프리 기간은 언제까지 하기로 하고 월세 기산일, 월세를 주는 날짜 시작하는 기산일은 언제부터 하기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는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고 공사 시작하기로 한다. 이 말은 꼭 적어요. 인테리어 공사는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고 공사 시작하기로 한다. 보증금 1억 걸기로 했는데 겨우 1,000만 원 걸어놓고 공사 막 해가지고 나중에 계약하게 돼버리면 이거 철거 책임 누가 져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는 보증금 모두 납부하고 나서 공사 시작하기로 한다라는 말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사 시작일로부터의 전기등 공과금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일단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보증금 다 납부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공사하려고 하면 전기세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과금은 관리비는 공사 시작일부터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습니다. 자, 10번에 임차인은 재난에 대비한 화재보험 등을 잔금일 이후 즉시 가입하기로 하고 그 가입증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이것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해가지고 임대인한테 제출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이거 돈 화재보험료 해봤자 돈 많은 2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이거 안 했을까 하고 굉장히 후회하게 돼요. 11번은 협의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상태가 아닌 상가 준공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만약에 이전 임차인의 인수받은 상태로 하려고 하면은 분쟁 여지 없기에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사진 동영상 쭉 찍어 놓고 앞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보고 뭐 싹 다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담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원상복구에 관한 상담 전화. 원상복구 문제는 권리금이 동반된 계약은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한다. 원상복구 범위가 결정됩니다. 임차인의 영업 개설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은 임대인은 동의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계약 종료 시 기존 용도로의 변경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에 넣습니다. 자, 임차인의 영업 개설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 임대인 동의한다라고 적습니다. 임대인 동의한다. 임대인 동의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계약 종료되고 나서 기존 용도로 변경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 이 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월세, 부가세 별도로 한다. 이 말 꼭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월세, 부가세 포함한다. 월세, 부가세가 별도로 없다. 뭐 이런 말 적어주셔야 되겠죠. 임대인이 간이가세일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데 월세, 부가세 부분을 언급을 안 하면은 월세,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해놓고 간이가세 사업자라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된다 라는 말을 또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월세, 부가세를 별도로 안 받게 되면 간이가세 사업자라도 부가세 부분 발생해요. 보증금에 관해서도 발생, 극히 미비하지만 여하튼 무조건 월세,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은데 임대인이 소유주가 간이가세일 때는 세금계산 발행 어렵습니다라고 한번 짚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하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관리비에 관한 부가세도 별도로 한다라고 해놔야 되겠죠. 관리비에 관한 부가세도 별도로 한다. 그래서 월세 부가세 별도, 관리비 부가세 별도 이런 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상가 관리비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관리비 보증금 납부한다는 것도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꼭 기록해 주셔야 되죠. 선불, 후불. 그 다음에 월세 납부 기일, 날짜 정확히 명시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같은 날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월 월세와 관리비 납부 기일은 며칠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관리비도 같이 받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한방에서 이제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 건진항권, 임차권 등으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에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 말도 임대차 계약할 때는 꼭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경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 임차인보다 더 빠른 선순위 권리라는 게 뭐 건진항권, 임차권 이런 것도 있지만 국세, 지방세, 법정기일 빠른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그 회사 같으면 소유주가 법인 회사라든지 이렇게 되면 뭐 근로임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다가구 주택이나 뭐 아니면은 점포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이러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런 것도 선순위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는 이 말을 좀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 계약 특약 사례. 자,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양수인과 양도인이 이의 없이 점검하였음. 시설물에 대한 목록은 별지에 기재함. 2번,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 사용할 부동산에 제한 물건이 발생할 경우 양수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으로. 본권리금에는 시설물 및 집기 일체, 거래처 내역 및 고객에 대한 장부 일체 등의 권리 승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자, 4번은 중요합니다. 별표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도 별표 해놓으시고 6번은 필수라고 해놓습니다. 필수. 6번에 필수. 12번도 별표 해놓으시고 자, 4번 권리 양수인이 승계받은 영업에 다른 인허가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행정처벌 등이 발생할 때는 권리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자, 권리 양수인이 승계받은 영업에 인허가 등의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계약하고 나서 행정처벌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 권리금 받은 양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5번에 양도할 비품 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보관한다. 자, 6번 이거 필수적으로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현 임대료 조건이 상향 변동이 있을 시 양수인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자, 내가 이 임차인이 현재 만약 5천에 300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주고 들어가는데 권리금 5천만 원 계약을 하는데 소유자하고 계약하러 갔더니 5천에 300이 아니고 5천에 500을 달라고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권리금 계약할 때 분명히 5천에 300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월세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임대료 조건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양수인, 권리금 준 양수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10만 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양수인이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300만 원인데 10만 원 올린다 이러면. 만약 권리금을 되게 싸게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양수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계약 무효를 할 수 있다. 무효를 하게 되면 계약금 즉시 반환해 준다. 월세가 털려지게 됐을 때, 보증금 털려지게 됐을 때. 보증금 나는 2천만 원 걸고 월세 300만 원 걸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야 월세가 300인데 보증금이 2천이 말이 되나? 앞에는 좀 봐줬지만 보증금 5천 원 걸어야 된다. 라고 하면 들어가는 임차인은 보증금 2천만 원밖에 걸 돈이 안 돼요. 근데 5천만 원 걸으라고 하면 계약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7번 본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야지 유효하다. 보증금 및 월차임은 기존의 것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조건이 변동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요 6번에 아까 해당된 내용에 관한 내용이죠. 9번 본계약은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이거는 자, 이 9번은 프랜차이즈 포괄 양수도 계약인 경우에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포괄 양수도 계약인 경우에 본계약은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본사와의 권리 양도에 따른 모든 문제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양수인이 영업을 개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자, 꼭 프랜차이즈 양수도 계약이 아니어도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양도인은 2년간 본 부동산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 아니 무슨 동네 이내에서는 타인에게 기술 전수, 제3자 명의의 영업을 포함하여 같은 업종을 하거나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등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한다. 11번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임차인, 양도인의 시설 허가증 및 인감증명 등 영업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는 점검 시까지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점검 완볼 후 양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자, 12번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 상관없이 권리계약은 무효를 한다. 아까 월세 올리고 보증금 올리고 이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임대차 계약 성사 안 됐는데 권리금 줬는데 뭐 배액 상환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무효로 하고 그냥 돈 돌려주고 만다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7분만 쉴게. 예, 7분. 10분 안 쉬고 7분만 쉬겠습니다. 예.